자, 안녕하세요. 무역계약론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무역계약론의 본격적인 본강의를 비대면 강의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계약에 대한 어떤 기초 개념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국제 무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법원들 그리고 중거법 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중거법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게 많이 살펴보진 못했는데요. 그 남은 부분과 무역계약,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 있는 사례는 이 무역계약의 중거법 결정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재를 확인을 해보면 나와 있는 사례인데요. 교재에 굉장히 많은 사례 판례들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학습을 한다, 혹은 숙지를 한다, 암기를 한다, 이건 사실 어려워요. 이 책 자체가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학습하는 주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또 그런 것들이 실제로 법 적용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학습하고 배우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존의 계약법과 관련된 유명한 사례나 판례들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분야는 아무래도 결국 계약과 관련돼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 내용들이나 계약의 합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2번 슬라이드에 있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무역 계약에서 중거법이 어디가 되는지 그것을 결정하는 그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내용을 좀 보면 무역 계약이 이행되는 장소와 계약이 체결된 장소 중에 어느 곳을 계약의 중거법으로 하느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는 지브롤터, 이 지브롤터가 좀 영국의 송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역외 영토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나 이런 데서 살펴보면 지브롤터가 스페인과 그 북아프리카가 만나는 지점, 그거 이제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하죠. 거긴데 거기가 스페인 땅이 아니고 영국 땅이에요. 그리고 지중해에 이탈리아 그 남쪽에 보면 섬이 있습니다. 섬. 그게 이제 몰타라고 하는 예전에 그 십자군 시대 때 몰타 기사단 아마 그게 성 요한 기사단일 텐데 거기가 몰타 섬으로 들어가서 지금의 일단 섬이 하나의 나라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곳이긴 합니다. 이 두 지역 다 유럽에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곳이고 그렇게 큰 나라들이 아니라서 생소한 나라들이죠.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브롤터의 수출업자와 몰타의 수입업자가 엔초비예요. 엔초비. 우리는 이제 멸치라고 하는 이거를 FOB 지브롤터 조건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FOB에서 본선에 선적해야 되는 지점이 지브롤터가 되겠죠. 지브롤터에서 이제 본선 선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대금도 지브롤터에서 지급하는 걸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거법이 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법에서 몰타로 했다는 거죠. 지브롤터에서 선적하고 지브롤터에서 대금 지급을 하는데 계약 체결지는 중거법은 계약 체결지인 몰타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몰타가 계약 체결지가 되고 지브롤터는 계약 이행지가 되는 거죠. 선적과 대금 지급을 하는. 자, 근데 계약 물품이 이제 도착을 했어요. 수입업자가 몰타에서
몰타에 이제 엔초비가 도착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품질이 이제 약정했던 수출업자와 계약을 체결했을 때의 품질에 비해서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계약 내용과 상이한 품질이고 이렇게 되면 바로 클레임을 걸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의 제기를 안 했는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뭐 중간 상인이겠죠. 도메인이나 소메인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물품을 넘겼는데 여기서 이제 인수 거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업자도 지브롤터에 있는 수출업자에게 물품 인수를 거절해서 분쟁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당연히 뭐 의견 충돌이 있으니까 재판으로 갔겠죠. 근데 이제 이 재판에서 중거법이 이 두 수출업자, 수입업자, 이 두 당사자가 합의한 몰타법이 아니고 계약 이행지법인 지브롤터법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항소심에서 판결을 했어요. 그 항소심의 판결 이유가 무역계약이 지브롤터에서 본선상에 물품이 선적되는 시점, 그러니까 계약 이행이 되고 보통 우리가 FOB에서 본선에 선적된다는 그 지점이 물품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이 인도가 되고 비용이 전가가 되고 위험이 이전되는 그 시점이라고 보죠. FOB에서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그 지점에서 그 시점에서 매도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다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부터는 매도인의 책임이 아니고 매수인의 책임이 되고 매수인의 물건이 되고 매수인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라고 본 거죠. 이 지브롤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국의 외 영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SGA가 적용이 됩니다. Sales of Goods Act 이 법이 되는데 영국 법이 적용돼요. 쉽게 말해서 지브롤터지만 스페인 땅끝에 있는 지역이지만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중거법 지정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 이행지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 지급을 하는 그 장소의 법이 중거법이 된다는 어떤 간행 내지는 사례, 전례, 판례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FOB의 경우에는 FOB의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는 선적지의 법이 중거법이 된다는 사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례의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볼 사례는 앞선 사례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례에서는 FOB의 계약에 있어서 물품을 선적하는 계약 이행지의 법을 중거법으로 결정한 사례였는데요. 여기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FOB 로텔담입니다. 무역계약 인도 조건이 FOB 로텔담으로 되어 있어요. 로텔담은 네덜란드의 항구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FOB에 따라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는 그 이행 장소가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법이 중거법이 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 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당 계약의 중거법은 영국법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것을 좀 살펴보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매도인이 수출자, 매도인이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텔담 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는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죠. 매수인은 영국 쪽이고. 자, 근데 이 보통 FOB라고 하면 매도인이 수출자인 매도인이 물품의 본선을 적재하는 데 있어서 그 선박을 수배하고 그 수배한 선박을 매도인에게 이 배가 본선에 적재해야 되는 본선 적재를 해야 되는 그 선박이라는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매수인 수입자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FOB에서는 그게 뭐 실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간에 인커텀스상의 FOB에 있어서는 선박 수배의 의무가 수입자 매수인에게 있어요. 근데 이 사례에서는 선복, 그러니까 선박의 하물을 적재하는 그 공간을 선복이라고 하죠. 이 선복을 수배하고 확보하는 의무를 계약 이행을 매도인이 하도록 합의를 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자신이 물품을 선적할 선박과 그 공간, 선복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러지 못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매도인은 네덜란드 법에 의해서 구두에 의해서 양 당사자가 서면이 아닌 말로써 선복 확보 의무가 매수인에게서 매도인에게로
이전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내용까지 뭐 우리가 네덜란드 법을 알 필요는 없잖아요. 네덜란드 법에 이런 내용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근거로 네덜란드 법에 의해서 자신에게 선복 확복 의무가 넘어온 것 자체가 잘못됐다, 뭐 무효다, 뭐 이런 걸 주장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재판부는 계약이 영국에서 체결되었고 물품 대급 지급이 영국 돈, 파운드 스털링으로 표시되어 있고 계약서가 영국에서 사용되는 형태이고 매도인이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매도인이 법정지, 법률이 정해지는 그 장소 혹은 소송이 진행되는 장소, 법원을 그 어떤 계약의 관할 법원을 정하는 장소로서 영국 법정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네덜란드 사람이 이 계약의 법정지로 영국 법원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은 FOB 로텔담이고 하지만 그 이행 장소인 로텔담이 적용되는 네덜란드 법이 적용되는 중거법이 아니고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영국 법이 계약의 체결 장소인 영국 법이 중거법이 되어야 된다는 사례입니다. 지금 이 앞선 사례와 지금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FOB라 할지라도 그 FOB에 따라서 중거법이 수출지, 수입지, 계약 체결지, 계약 이행지가 되는지는 딱히 정해져 있는 공식이나 딱히 정해 있는 큰 어떤 규칙처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매도인의 어떤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계약 내용, 계약 합의, 그리고 계약 이행 과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FOB를 하면 수출지에 있는 법이 중거법이 되고 뭐 CIF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단정지어서 판단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FOB가 됐든 CIF가 됐든 뭐가 됐든 제일 좋은 방식은 양 당사자의 합의, 당사자 자치 원칙에 따라서 합의를 통해서 중거법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신에게 유리한 아니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소 그런 곳을 법정지로 정하거나 중거법원으로 정하거나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들, 중거법 결정과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중거법이란 게 어느 나라 법을 그 계약의 중거법으로 결정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당사자의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당사자에게 어떤 큰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중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다. 중요한 이슈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거법과 관련된 양 당사자의 충돌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냐. 가장 좋은 게 명확하고 이견이 없도록 중거법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무역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은 그들 계약에 적용될 중거법을 계약서나 뭐 이런 부분에다가 명시적으로 삽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가장 깔끔해요. 뭐 충돌할 이유가 없죠. 뭐 어찌됐든 이행지가 됐든 계약 체결지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명확한 어떤 중거법원, 중거법, 법정지, 재판 관할지 이런 것들 정해버리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계약 체결 시에 중거법을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지정을 할 때는 좀 명확하게 문구의 어떤 문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예시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법을 적용을 받으려면 한국법에 의해서 지배되고 이 계약이
이행되고 유효하고 뭐 형태를 가진다. 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명시적으로 중거법을 선택하는 것 외에도 묵시적 중거법 선택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역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서 내에 이런 어떤 중거법 결정과 관련된 조항을 두지 않고 그냥 뭐 재팔 관할지 아니면 중재 조항이 있어요. 중재에 대해서는 뭐 상사 중재 사례 수업을 제가 이번 학기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분쟁 해결과 관련된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가 중재죠. 그래서 이런 중재 조항이나 재판 관할 조항이나 뭐 이런 데다가 어느 장소에서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중재를 진행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나 재판 관할 조항에다가 넣었는데 이 재판 관할 조항이나 중재 조항에서 지정한 법원 그리고 중재 조항에서 지정한 뭐 중재 판정소가 있는 곳 이런 곳에 법이 중거법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묵시적 중거법이란 거죠. 명시적, 묵시적 표현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명시적은 명확하게 적어둔 거고 묵시적이란 거는 굳이 뭐 이렇게 언급하거나 그러니까 뭐 문서로서 기재되진 않았지만 뭐 암묵적으로 합의하에 중거법이 선택되어진다 이런 뜻인데 묵시적 중거법의 경우에는 정말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의사 표시도 안 했는데 묵시적으로 중거법이 선택된다는 것이 아니라 중거법 조항을 두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어떤 재판 관할 조항이나 중지 조항을 통해서 중거법을 결정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자, 앞선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FOB 지브롤터, FOB 로텔담 통해서 FOB 인도 조건에 있어서 중거법 결정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복잡한 중거법 결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합의, 명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중거법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이런 어떤 중거법 결정과 관련된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기록을 해두면 기재를 하면 이를 최우선적으로 중거법 결정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묵시적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묵시적 선택이라는 건 정말 암묵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거법 조항이 없다 할지라도 재판 관할 조항에 따른 법정지라든지 아니면 중재 조항에 따른 중재지라든지 이런 것을 중거법원으로서 중거법으로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명시적인 언급이나 묵시적인 선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추정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계약 내용이나 양 당사자의 의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계약의 주변 상황이나 계약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보았던 두 가지 사례 모두 FOB 지브롤터가 됐든 FOB 로텔담이 됐든 이 사안들에 있어서의 중거법 결정이 양 당사자 분쟁에 의해서 법원으로 넘어갔고 법원에 의해서 중거법이 결정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법원이 계약 내용이나 이런 사안들을 고려해서 중거법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거법들이 결정되게 됩니다. 자, 계약의 기초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학습하게 될 내용은 무역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무역계약의 성립은 대체적으로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무역학 개론 내지는 무역상무론 수업 시간에서 학습을 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선행 수업에서 내용들을 학습한 경우에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한번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그 수업들을 아직 수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내용들이 또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 무역 상무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숙지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역계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역계약의 특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역계약의 특성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를 제대로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종속계약들이 부차적으로 부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물품의 공급자를 통해서 매도인이 그리고 이 매수인이 수입 의뢰인을 통해서 대행 계약을 체결해서 무역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수출자와 수입자가 어떤 대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인으로서 수출 수입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어찌됐든 이 수출자와 수입자가 실질적으로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다른 나라의 격지자로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행 과정에 있어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들과 부수적인 계약, 종속적인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물품을 이동시키려고 하면 서로 다른 나라, 멀리 떨어진 나라에 존재하는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서 물품을 이동시키려고 한다면 당연히 운송을 해야 됩니다. 국제 운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수출자가 됐든 수입자가 됐든 이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인과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될 것이고요. 이게 그리고 운송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보험, 해상보험이 됐든 항공보험이 됐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물품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죠. 대금도 이동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금을 수입자, 매수인으로부터 수출자인 매도인에게 송금해주기 위한 은행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금융계약을 통해서 뭐 아니면 신용장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종속된 계약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무역계약이 있고 이 무역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운송보험, 대금 지급과 관련된 종속적이고 부수적인 계약이 필요하다는 게 무역계약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보게 될 내용은 무역계약의 성립 요건입니다. 무역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은 뭐 이미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그 다른 수업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성립되는 계약이 양 당사자를 법적인 관계로서 채권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무역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약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약인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좀 쉽게 얘기해서 반대급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약인이라는 게 대륙법보다는 이제 영미법의 약인 이론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는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 어떤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어떤 반대급부, 어떤 대가의 지급이 있어야만 이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대급부인 약인이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거래의 목적물이나 거래 방법이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 대상 물품이 불법 소유물이라든지 불법 물품이라든지 뭐 소위 누군가의 물건을 훔쳐서 가져온 작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 성립의 유효성을 담보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거래라는 것이 자유로운 당사자들의 의사의 발현으로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됐다든지 그건 강압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어떤 구속력이나 유효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당사자의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계약 이행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뭔가 사기라든지 이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계약이 유효하게 무역계약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면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네 가지 성립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계약이
성립되었다. 양 당사자가 이 계약에 법적으로 구속되었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될 내용은 무역계약의 성립 단계입니다.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계약론 수업에서 학습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무역학 개론이나 무역상문론 시간에서 충분히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수출자와 수입자, 청약자와 피청약자 사이에 이제 의사를 합치시켜 나가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그 계약 성립의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매도인이 물품을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상대방, 거래처를 이제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걸 바탕으로 이제 거래처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에게 내 물건을 사줄 의향이 있느냐, 살 생각이 있느냐를 거래 제의를 하게 됩니다. 거래 권유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러한 제의를 받은 매수인은 상대방 수출자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뭐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용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단계가 지나게 되면 이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구속력 있는 거래 제의, 청약을 하게 되고, 거기에 그 계약 조건이나 계약 세부 내용들이 다른 견해가 있으면 매수인이 청약자인 매도인에게 반대 청약, 카운터 오퍼를 하게 되고, 뭐 이 카운터 오퍼의 내용을 매도인이 승낙하게 되면 계약이 확정되고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이 단계들 중에 몇 가지가 생략되기도 하고 추가되어지기도 하고 그건 좀 변형이 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단계를 거쳐서 국제물품 매매 계약이 성립되게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무역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 보통 이제 청약과 승낙을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어떤 물품을 뭐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죠.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내가 이거 팔겠다라고 거래 제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건을 사는 사람이 내가 이걸 사겠다라고 거래 제의를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보통 이 교과서에서는 청약과 승낙, 뭐 거래 제의, 거래 승낙 이렇게 해서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실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먼저 물건을 사겠다라고 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오더죠, 오더 준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명령이죠. 주문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 입장에서 먼저 구매를 의뢰하는 거래 제의를 바잉 오퍼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매수인의 오더 내지는 바잉 오퍼에 대해서 물건을 판매한 매도인이 오케이, 승낙을 하는 경우에는 주문 승낙이라고 해서 이 주문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청약자의 청약 승낙처럼 주문 승낙 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청약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청약은 기본적으로 거래 제의를 하는 청약자가 거래 제의를 받는 피청약자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이러한 청약은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 또는 불특정한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복수를 향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수를 향해서도. 자, 그 다음에 청약의 종류를 살펴보면 주체를 기준으로 청약을 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나눠봤을 때 매도 청약과 매입 청약이 있는데, 매도 청약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고 쉽게 얘기할 때 그 청약이죠.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매도 청약, 셀링 오퍼입니다. 판매 청약이라 하기도 하고 매도 청약이라고 하는.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 측에게 내가 팔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품질, 수량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얼마에 팔겠다 라는 의사, 그리고 당신이 이 물건을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거래를 성립시키겠다라는 어떤 확정적, 구속적인 의사표시와 함께 하는 것이 매도 청약이고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더,
물건을 사는 사람이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 거래 제의를 하는 것을 매입 청약이라고 합니다. 자, 청약을 이제 발행지 기준으로 좀 나눠서 살펴보면 국내 발행 청약과 국외 발행 청약으로 나눠져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국내, 국외라는 게 사실상 뭐 어떤 나라 안에서 했느냐, 나라 밖에서 했느냐, 뭐 그런 차이겠죠. 그래서 크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효력 기준을 볼 텐데 효력 기준은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청약이 구속력이 있는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고 계약의 그 효력에 구속되는 확정 청약이 있고요. 불확정 청약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승낙이라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는 혹은 청약 시에 어떤 유효기간이 없거나 아니면 당신이 승낙하면 이 계약이 이 거래 제의가 계약으로서 성립합니다라는 어떤 확정적 표시가 없는 그런 경우를 이제 불확정 청약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불확정 청약의 개념이 좀 애매해요. 좀 확실하게 뭔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교수님에 따라서 이 불확정 청약의 범위나 불확정 청약의 어떤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확정 청약이 더 중요하겠죠. 어떤 거래 상대방을 내 거래 제의 내용대로 함께 계약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성립시키고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청약, 그게 이제 확정 청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반대 청약이 있습니다. 반대 청약은 뭐 어떤 새로운 청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기존의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거래 제의를 한 그 계약 내용에 피청약자가 완전히 동일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합의하면 문제가 없으나 그 계약 세부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한다든지 뭐 대표적으로 뭐 대금을 감액을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물품의 수량이나 품질이나 뭐 이런 선적 시기나 이런 것들 조정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보면 청약을 받은 피청약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에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계약 내용을 수정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런 수정 사항들이 반영된 계약 내용, 계약 사항을 원래의 청약자에게 다시 역제안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역제안이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 반대 청약이 가지는 의미는 원래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보낸 오리지널 청약의 거절이면서 새로운 거래 제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반대 청약의 의미고요. 교차 청약이 있습니다. 교차 청약도 뭐 이거는 서로 크로스하는 거예요. 청약자의 청약과 뭐 피청약자의 뭐 주문 이런 것들이 동시에 교차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뭐 이걸 뭐 청약과 승낙을 구분하기 어렵다, 뭐 유효하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에서는 계약의 의사 표시를 더 중요시해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청약이 있습니다. 조건부 청약은 원래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한 그 청약 내용에 어떤 옵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건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피청약자가 승낙을 한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뭐 원래 청약자의 최종적인 컨펌이 있어야만 최종 확인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되게 된다든지 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랑 앞서 얘기했던 불확정 청약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딱히 뭐 명확하게 나누기가 애매해요. 확정 청약이 아닌 단순한 피청약자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되고 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그런 확정 청약하고는 분명히 다른 어떤 조건이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깔끔하지 않고 성립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이나 뭐 조건이 달려 있는 청약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청약을 이론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개념 저런 개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청약하고 비슷하지만 청약이 아닌 애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청약의 유인, invitation to trea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계약 체결을 위한 어떤 교섭, 사전 예비 교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상대방에게 구속력 있는 거래 제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떠보는 거예요. 이거 살 생각이 있어? 아니면 이런 좋은 물건이 있어? 라고 이제 뭐 일종의 광고 내지는 홍보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청약의 유인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CF, 광고 이런 것들이 다 청약의 유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게 될 내용은 청약과 청약의 유인에 대한 구분입니다. 뭐 청약과 확정 청약과 불확정 청약에 대한 구분보다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분해 보는 시력이 더 커요. 그래서 청약은 기본적으로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어떤 피청약자의 승낙이 있었을 경우에 자신이 표명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과 자신이 계약으로 구속되는, 법적으로 구속되는 그런 의사표시 이런 것들이 이제 청약이 되는데 청약의 유인은 일종의 쉽게 말하면 광고죠. 광고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 승낙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의 청약의 유인을 받은 그 사람이 나한테서 물건을 사겠다라고 역제한 내지는 거래 제의를 하고 그 청약의 유인을 한 사람이 확인을 하거나 뭐 물건이 남아 있거나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거나 해서 가능할 때 판매가 가능할 때 이제 계약이 성립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청약의 유인이 뭐 조건부 청약일 수도 있고요. 불확정 청약일 수도 있고 사실 개념적으로는 비슷합니다. 크게 구분되기 어렵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뭐 불확정 청약이든 조건부 청약이든 청약의 유인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확정 청약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확정 청약의 원칙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확정 청약의 그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는 기본적으로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비엔나 협약 CISG에 따른 입장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도달주의 그래서 그 의사 표시가 당사자에게 도착해서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도착하기 전에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착하기 전에는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확정 청약들은 보통 그 거래 제의를 할 때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게 되면 이 청약에 대한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는 기간은 그 청약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이나 그 업계의 간습이나 그 물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시가 변동이나 외부 요인 등을 고려해서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확정 청약의 어떤 구별점 이런 경우에 보통 유효기간을 많이 얘기를 해요. 많은 교과서나 많은 책에서. 그래서 보통 이런 식인 거죠. 당신한테 내가 거래 제의를 하는데 뭐 살 생각이 있으면 몇 날 며칠까지 뭐 해신을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보통 유효기간입니다. 그렇게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 뭐 이 유효기간 안에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죠. 자, 문제는 이러한 청약의 어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합리적인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적인 기간의 그 합리가 도대체 뭐 얼마를 얘기하느냐는 뭐 한 달이냐 보름이냐 뭐 3일이냐 이거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CISG도 그냥 합리적인 기간, reasonable time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 합리적인 기간의 그 합리적인 기간이란 거는 어떤 계약의 상황이나 당사자들에 의해서 정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 합리적인 기간 안에 이제 유효한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어느 정도의 그 합리적인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어떤 계약 성립을 하려고 하는 어떤 구속력 이런 것들이 소멸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철회 가능 여부가 나오는데 이 철회의 의미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회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걷어들인다는 뜻이에요. 네. 자, 청약자가 있습니다. 청약자는 피청약자에게 이제 청약을 하는데 청약의 의사를 표시를 하게 되죠. 근데 보통 CISG를 비롯한 이런 특히 CISG에서 이제 도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죠. 의사의 표시가 도달했을 때 유효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도달하기 전에는 유효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철회라는 게 도달하기 전에 이걸 주워 담는다는 거예요. 이 해자가 철회할 때 이 해자가 해전할 때 해자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뱉은 말을 주워 담는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철회의 의사를 하게 되면 내가 뱉은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걷어들인다 이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철회가 가능하게 되면 우리나라 한국을 비롯한 일본이나 독일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 있어서는 이 합정 청약의 어떤 철회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CISG에 있어서는 CISG의 우리가 내용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CISG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CISG가 기본적으로 도달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 의사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이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청약 의사가 도달하기 전에 이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청약의 효력 소멸과 관련해서 또 다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청약의 거절이 있습니다. 청약의 거절이란 것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 거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거절하게 되는 거죠.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절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의 통지가 피청약자에게서 청약자로 오게 되면 거래 제의를 거절하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청약은 효력을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기간 경과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확정청약과 불확정청약 혹은 청약의 유인과 관련해서 이 유효기간이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청약의 유효기간이 지정되어 있다면 언제까지 해신해 달라. 보통 청약의 유효기간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래 제의를 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거래를 할 생각이 있으면 맨날 며칠까지 해신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유효기간을 넘어갔어요. 이거 넘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유효한 대답이 있다 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유효기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 합리적인 그 합리를 명확하게 며칠이다라고 말을 못한다라고 얘기했죠. 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이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또 다른 사유로는 당사자 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미법에서는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청약은 소멸된다라고 보고 있고, 대륙법은 사실 강의 자료에 없는 내용이지만 대륙법에서는 좀 다른 입장이에요. 이거를 왜냐하면 대륙법은 계약의 어떤 이행과 관련해서 계약을 존속시키고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속인이나 뭐 승계 법인 이런 쪽에서 계약의 유효성을 가져가야 되지 않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륙법계는. 자, 그 다음에 후발적 위협은 청약을 할 때는 합법적이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승낙하는 과정 속에서 이 계약을 이행했을 때 위법이 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청약의 효력은 소멸되게 되는 것이 후발적 위법입니다. 이런 내용들, 이런 사항들이 청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내용은 청약을 했으니 이제 승낙이죠. 승낙은 청약에 대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행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국제물품매매 계약이 성립이 돼서 이제 이행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청약에 대해서 이행을 하는 그 승낙이 어떻게 보면 한쪽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반대편 당사자의 또 다른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를 통해서 양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가 있었다라고 간주하게 되고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승낙은 기본적으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이 unconditional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승낙이 만약에 조건이 있게 되면 그리고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무슨 뭐 절대적 복종이니 뭐 절대적 항복이니 뭐 이런 의미로서 사용되는 이 절대적 무조건적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 무조건적은 청약의 내용, 청약의 계약 내용과 완전히 일치해야 되고 그 청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달거나 아니면 청약과 다른 내용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청약과 절대적으로 동일하고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걸지 않는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서의 승낙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뒤에 2번 조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청약의 조건과 승낙의 조건은 완전히 일치해야만 이 청약자의 거래 제의에 대해서 피청약자가 승낙을 통해서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승낙은 앞서 청약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불효식성이 있다 이 말이 있는데 불효식성이라는 게 특정한 어떤 행위나 특정한 요식이 요구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뭐 문서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구두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어떤 행위나 행동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침묵으로서 승낙을 할 수는 없겠죠. 아무런 의사표시도 없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런 뭐 어떤 조치조차 취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건 승낙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특별하게 승낙은 이래야만 한다. 승낙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정도가 승낙의 특징이 되는데 유효하지 않은 승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위에 있는 승낙의 특징을 충족을 한다면 승낙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유효하지 않은 승낙이란 건 그 승낙의 유효성이 없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승낙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피청약자의 의사표시가 계약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거절입니다. 승낙을 하지 않겠다라는 적극적 의사표시를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하게 되면 그것으로서 청약의 효력은 소멸되어지고 승낙기간이 남아있거나 하더라도 그거는 더 이상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유효하지 않은 승낙에 반대 청약도 있습니다. 뭐 청약의 종류에서 우리가 반대 청약을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때도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반대 청약이란 건 원청약의 거절이면서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하는 역제안이다. 그래서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했던 원청약의 내용 중에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이렇게 해서 새로운 조건을 제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청약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청약이 됨과 동시에 청약자가 처음에 했던 오리지널 청약, 원청약에 대한 거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청약의 효력이 소멸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승낙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승낙은 반드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거래 제의를 승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한 어떤 계약의 제한, 계약 체결의 의사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뭐 수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승낙으로서 보지 않고 원래 청약에 대한 내용을 거절한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계약은 성립되지 않고 유효하지 않은 승낙으로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애매한 승낙이 있습니다. 이거는 청약의 어떤 중요한 조건, 앞서 살펴봤던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애매한 형식으로서 승낙한 것으로서 이는 완전한 어떤 양 당사자 사이에서의 의사표시 합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 침묵을 한다거나, 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승낙을 했는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승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조건을 추가한 것인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그 의사의 명확성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약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자, 승낙 방법과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낙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청약을 할 때 승낙 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정된 통신수단, 뭐 전화면 전화, 뭐 여기서는 텔렉스, 우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엔 전화 아니면 이메일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승낙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지정된 통신수단이 아닌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청약자의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자의 승인이 없다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런 승낙의 수단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상황에 맞춰서 피청약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신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약자에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전화가 편하면 전화로 하면 되고, 구두로 할 수 있으면 구두로 하면 되고, 팩스로 할 수 있으면 팩스로 하면 되고, 뭐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면 이메일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내용은 이렇게 승낙을 했어요. 그럼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 발생하느냐는 거죠. 이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도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도달주의가 있고 반대로 발신주의가 있습니다. 발신주의는 기본적으로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그 시점이 이 승낙이 효력을 가지는 시점이라는 것이고, 승낙의 효력 발생에 대해서 도달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 이 승낙의 의사표시가 원래 청약자에게 도달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닿았을 때 효력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보다 이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뭐냐면, 청약은 어차피 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게 거래 제의가 유효하냐 안 하냐, 이 거래 제의를 받아서 피청약자가 보고 거래 승낙을 했을 때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어떤 명확한 의사 표시냐, 그게 유효하냐 아니냐의 문제지만, 승낙은 앞서 우리가 승낙의 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승낙이 있게 되면, 유효한 승낙이 있게 되면 이것은 청약자와 피청약자의 의사가 합치됐다고 보고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성립이 곧 승낙의 효력 발생입니다. 승낙이 효력을 가진다는 말 자체가 계약이 성립된다는 의미와 동일하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승낙의 효력 발생에 있어서 발신주의를 채택을 하느냐 도달주의를 채택하느냐가 계약을 성립시키는 시점을 결정하는 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이죠. 자,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 발신주의냐 도달주의냐 이런 문제 외에도 이런 입장 외에도 요지주의의 입장이 있습니다. 요지주의는 쉽게 말하면 그 어떤 거래나 이런 의사 표시를 받은 사람이 인지한 시점, 알게 된 시점, 그러니까 인지했다, 알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이 왔으면 온 거죠. 근데 그 이메일의 내용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메일을 열어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요지주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메일이 도착했을 때 그 도달한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메일을 받은 사람이 메일을 열어서 그 메일 내용을 인지한 시점에 이 승낙의 효력 발생 시점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지주의 입장이고 승낙을 포함해서 어떤 이 계약 체결과 관련한 의사 표시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뭐 한국법이든 일본법이든 영국법이든 독일법이든 CIS지든 전반적으로 도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격지자간 있죠. 격지자간이 떨어져 있는 사람, 뭐 우편이나 전보와 같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 의사가 전달되는 데까지의 그 물리적 어떤 거리가 있죠. 이 경우에는 원래 발신주의 입장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도 그렇고 여러 국가들이 CISG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CISG가 기본적으로 이런 의사표시에 관해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한국의 경우에도 일본의 경우에도 이 승낙을 포함한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를 그것이 대하자간이든 격지자간이든 구별하지 않고 도달주의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CISG가 이 국제무역에 있어서 물품 매매에 관련해서 거의 뭐 국제적인 어떤 중거법이자 규범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CISG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법을 중거법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CISG의 해석처럼 이런 청약과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것을 도달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착한 시점에 효력을 발생시킨다 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우편과 전보에 관련된 어떤 승낙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CISG, 비엔나 협약의 제20조에는 승낙 기간에 대한 어떤 계산 방법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제 1조와 2조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조는 시기와 관련된 내용이고 2조는 공휴일 혹은 이제 비영업일에 대한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1조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전보든 뭐 우편이든 이렇게 보낼 때 그 보내게 낸 날짜가 적히게 됩니다. 기재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재된 날짜 혹은 봉투에 기재된 날짜를 기초로 해서 날짜, 기간을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어떤 우편의 어떤 도달 시점 이런 걸로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적혀있는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삼느냐라고 하면 이게 가장 확실하게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승낙기간, 유효기간, 어떤 청약의 유효기간 중에 공휴일이 있거나 비영업일이 있다라고 하면 지나갑니다. 근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짜, 그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거나 비영업일이거나 한다라고 치면 그 날짜에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영업일, 그러니까 일을 하는 날을
마지막 날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2조에 있는 내용은 웬만한 우리나라 민법의 날짜 계산, 날짜의 기한 계산과 관련된 규정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거나 마지막 날이 어떻게 보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영업을 하는 날로 그 기간이 연장된다라는 것이죠. 그 규정과 거의 개를 같이 해서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 텔렉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전화나 텔렉스의 경우에는 전화를 하는 우리가 이제 제가 앞에서 그 얘기를 빠뜨렸는데 격지자간이라는 게 우편이나 서신 뭐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말해요. 팩스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연락을 말하는 거고 전화는 사실 떨어져 있죠. 전화를 거는 사람과 전화를 받는 사람이 가까이 붙어 있지 않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국제 전화가 됐든 국내 전화가 됐든 그래서 이 전화가 사실 격지자간이냐 아니면 격지자간이 아니냐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사실 이 전화는 현실적으로 이 수화기를 통해서 말을 하는 송화기 수화기를 통해서 말을 하는 그 순간 상대방에게 바로 전달이 되죠. 그건 뭐 어떤 통신선이나 서버상의 뭐 어떤 통신을 위해서 우리가 걸리는 시간이란 게 사실 뭐 물리적으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뭐 1초나 뭐 10분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격지자간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반 원칙대로 도달주의가 적용이 돼서 내가 전화기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말을 하자마자 도달된다. 의사표시가 전달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승낙통지가 불착이 되거나 연착이 되거나 쉽게 말하면 내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보냈어요. 근데 이 승낙이 유효하게 성립돼서 효력을 발생시켜서 계약을 성립시키려면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 되는데 배달 사고가 난 거죠. 쉽게 말하면. 중간에 없어졌다거나 아니면 뭐 제때 합리적인 기간 안에 이렇게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거나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달하지 않았지 않느냐,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았지 않느냐, 정상적으로 당신의 의사가 나한테 도착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그 의사표시를 표방한 쪽, 결국 도달을 못 시킨 쪽의 책임으로 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배달 사고가 나면 보낸 사람이 잘못한 거로 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의사의 전달과 관련해서.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뭔가 좀 억울한 경우가 있겠죠. 특히 이제 격지자 간에 이제 떨어져 있는 편지나 우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도착 안 했으니까 배달 사고가 났으니까 나는 못 받았고 너의 의사는 뭐 인정되지 못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CISG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뭐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때 그것이 유효한 기간 내에 보내졌다. 늦게 도착했다 하더라도 지연 도착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왜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편지지나 뭐 이런 어떤 우편이나 이런 데 보면 날짜가 찍히잖아요. 뭐 이 아빈이 찍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보냈고 정상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늦게 도착했다는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되면 지연된 승낙에 대해서도 우리가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들이 CISG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살펴볼 내용은 전자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사실은 뭐 교과서나 이런 데에서는 뭐 우편, 뭐 서신, 뭐 텔렉스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무에 안 쓰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화는 쓰이죠. 전화는 뭐 국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죠. 뭐 그리고 지금 뭐 저는 이렇게 강의 영상을 이제 녹화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줌 같은 화상 채팅 앱을 이용을 해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진행하고 계신 교수님들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일반적인 우리가 음성만 전달되는 전화를 하든 화상 통화를 하든 뭐 전화를 통해서 상대방 멀리 떨어져 있는 외국에 있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이고, 뭐 전보라든지 뭐 서신이라든지 뭐 이런 건 안 쓰이죠. 문서로 만약에 의사소통을 할 것 같으면 이메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SNS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기업들이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카톡으로 하진 않을 거고요. 카톡과 같은 메신저를 이용하진 않을 텐데, 왜냐면 이게 기업 비밀이나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보안이 갖춰진 이메일을 이용을 하거나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이 어떤 계약의 유효성이나 뭐 이런 효력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계약의 유효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자계약이라는 것이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사이트,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 뭐 소셜 커머스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의 광고를 보고 여러분들이 상품의 광고를 소셜 커머스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보는 것 자체가 청약 유인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러면 청약 그 유인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구매 의사를 하죠. 그러면 구매 의사가 표시되면 보통 계약이 성립되죠. 근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품절인 경우. 그럼 품절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구매 의사를 나타내도 저쪽에서 물건을 못 판단 말이죠. 특히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초창기에 우리가 마스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마스크가 다 품절이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재고가 없어서 못 판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내가 구매 의사를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청약의 유인에 대해서 내가 구매 의사 표시를 하는 거고, 이 구매 의사는 승낙이 아니라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거래 제의 내지는 오더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인터넷 화면에 나타난 상품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뭐 배송지 치고 결제 정보 넣고 해가지고 결제를 하죠. 그래서 그게 재고가 있고 계속 판매하는 물품이라면 계약이 성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메일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지금은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계약론이라는 게 17세기, 18세기 무역이라는 게 성행하게 되면서 국제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그 전에 이제 영국 영미법이나 대륙법에 있었던 어떤 계약의 법리가 확장돼서 그런 것이지, 그리고 CISG도 제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어떤 준거법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CISG, 이게 198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1980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ICT 환경이 아니었죠. 컴퓨터나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CISG에서도 보면 계약의 성립이나 계약의 유효성과 관련해서 뭐 서신, 우편, 전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20년입니다. 2020년에 글로벌 기업들이 무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 물품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전보, 서신 쓰겠어요? 안 쓰지? 이메일을 통해서 하겠죠. 보안화된 이메일. 자, 그러면 이메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이 유효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메일을 통해서 청약과 승낙을 합니다. 뭐 어차피 거래 제의와 그 거래 승낙이라는 게 결국 그 어떤 수단보다는 당사자 의사 표시를 하고 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내가 청약을 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승낙의 이메일을 보내는 거, 그걸로 당사자 의사가 합의되었다고 보고 당사자 의사가 합의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메일을 통해서 이메일 주고받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그게 이메일이 쉽게 말해서 교섭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반대 청약도 마찬가지로 이메일로 하는 거죠. 상대방이 청약자가 이메일로서 어떤 물건을 어떤 가격에 언제 보내겠다라는 거래제를 했을 때 이 이메일을 받은 사람이 나는 네 물건을 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을 좀 낮춰달라든지 아니면 언제 보내달라는 내용을 수정을 해서 보낸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보내는 이메일이 쉽게 말해서 반대 청약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통해서도 당연히 당사자 의사를 합체시키고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EDI 이렇게 되어 있는데 EDI는 쉽게 말해서 인터넷이 아니라 뭐 인트라넷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이 인트라넷이라는 게 결국 내부 통신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이라는 거는
월드 와이드 웹이죠. 어딘가에 제약 없이 누구라도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망인데 닫힌 망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접속할 수 있는 단말기나 접속할 수 있는 IP나 접속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만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그게 이제 내부망, 인트라넷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업 간에 기업의 정보나 기업 비밀의 유출을 막고 보안의 문제, 해킹에 대비하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기업 간의 연락이나 기업 간의 어떤 전산에 인터넷이 아닌 인트라넷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인트라넷을 쓴다는 것도 결국에는 기업 간의 수출자, 수입자, 청약자, 피청약자 간의 의사를 이런 그 인트라넷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고 전달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의사 합의가 이루어지면 의사의 계약 체결의 의사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이런 EDI와 같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보통의 어떤 대하자 간의 계약에서는 도달주의가 적용이 되고 격지자 간에 있어서는 발신주의가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건 뭐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계약 성립 시기와 관련된 부분이고, 만약에 이메일이나 EDI 같은 어떤 방식의 메시지를 통해서 계약 체결의 의사를 표시한다라고 하면 과연 도달주의일까요? 발신주의일까요? 사실 그거는 CISG 규정도 없어요. 왜?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CISG가 80년대 1980년에 제정해서 88년에 발효됐거든요. 80년대에 무슨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아마 그 미국의 국방성에서 군사용 목적으로의 어떤 정보 분산을 위해서 인터넷을 이제 완전 인터넷의 초기 모델이 사용되었을 겁니다. 네트워크로. 근데 우리가 상용화된 인터넷이 쓰이던 시절이 아니었죠. PC도 뭐 그 당시에는 뭐 286도 나오기 전인가요? 286은 여러분들이 알만한 나이가 아니네요. 어쨌든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윈도우 PC나 애플, 그때도 애플은 있었네요. 어쨌든 그 80년대에 만들어진 규정이고 규범이기 때문에 뭐 이메일과 같은 수단의 효력 발생 시기를 CISG는 규정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이메일과 같은 수단의 효력 발생 시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CISG는 도달주의입니다.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도달주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메일이나 EDI를 이용하더라도 의사표현의 효력 발생 시기를 도달주의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메일과 EDI는 언제 도달하느냐? 기록이 남죠. 서버에 도착했다. 메일이 서버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남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이제 도달의 시점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편지를 쓴다면, 예전에 미국으로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 뭐 최소 뭐 일주일, 길게는 한 달도 걸리죠. 그런데 이 이메일을 쓰게 되면 사실 보내는 사람이 보냄과 동시에 서버를 통해서 전송되어져서 도달하는 데까지 과연 뭐 몇 초가 걸릴까요? 아무리 길어봐도 10분은 안 넘길 것 같거든요. 인터넷 서버에 뭐 서버망이 뭐 얼마나 낙후되어 있고 서버에 어떤 트래픽이 심하다 할지라도, 그렇죠. 사실 메일이란 건 보내자마자 도착하죠. 그래서 이 이름은 이메일이지만, 그래서 전자 메일이지만, 사실 우편이나 서신보다는 이메일은 어떤 그 통신 수단의 성격에 보면 전화랑 비슷해요. 전화도 마찬가지로 내가 말하면 통신망을 통해서 약간의 어떤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그 어떤 짧은 시간을 통해서 통신망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도달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이 의사표현의 효력 발생 시기를 도달주의로 보는 게 가장 타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자, 그리고 이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성립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보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메일을 통해서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킹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외부적인 접근, 외부적인 악의나 어떤 사보타지로부터 서버나 어떤 내용들, 기업 비밀이나 기업 정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떤 보안과 관련된 이슈가 충분히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서명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메일만 보내서는 안 되고 전자서명을 통해서 이제 그 어떤 효력이나 입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접근과 관련해서도 액세스를 하고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전자상거래나 어떤 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전자거래 뭐 촉진법이라든지 전자서명법 이런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서명법에 보면 어떤 이런 전자서명이나 전자인증과 관련돼서 공인인증기간을 두고 있고, 사실 이 공인인증기간이 문제가 좀 있죠. 여러분들 공인인증서. 그렇지만 뭐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이제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는 거죠. 사실 뭐 공인인증서를 없애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런 법을 통해서 공인인증기관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빠른 시일 안에 인터넷 어떤 커머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나 뭐 어떤 전자상거래를 빠르게 확산시킨 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공인인증이나 액티브엑스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초래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존이나 뭐 이런 외국의 어떤 페이팔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보면 사실 공인인증서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외국이 한국보다는 이런 방식의 어떤 전자거래와 관련된 빌링 시스템 구축이 조금 뒤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기술적으로 보완이 많이 됐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거는 개선될 여지가 있어요. 이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도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이걸 시정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뭐 무슨 페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인터넷 빌링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건 이제 뭐 무슨 페이들은 일단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이지만, 이것도 기업 규모로 넘어갔을 때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대금 결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자 계약이나 전자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메일이나 EDI를 이용한 거래 혹은 계약의 체결이 실무적으로 지금 현 단계 2020년대에 더 맞는 계약 체결, 계약 성립과 관련된 방법이다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모든 책들이 사실은 이게 청약과 승낙이 제가 볼 땐 1980년에 멈춰 있어요. 그래서 뭐 전보도 나오고, 전보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죠? 서신도 나오고, 누가 요새 편지 써요, 계약 비즈니스 하는데.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현재 기업들은 이메일이나 뭐 이런 전화나 하상 전화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인트라넷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약 체결을 하고 계약 성립을 한다. 그래서 수단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을 제의하는 사람과 계약 제의를 받는 사람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면 계약 성립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주차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4주차 수업은 여러분들이 사실 뭐 저도 영상을 만들면서 느낀 점이지만, 이 정도 내용은 사실 무역학 개론이나 무역상론 시간 때 충분히 학습을 했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그 수업들을 들은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습을 했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차부터는 무역계약 이행과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좀 다루게 될 것 같고요.
요번 강의 주차부터는 제가 이제 웹캠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뭐 얼굴을 마주보고 얼굴을 맞대고 대면 강의를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웹캠을 통해서라도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역계약론 수업 외에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업들이 있다 보니 강의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 하는데 조금의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지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무역계약론 수업의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이제 월요일 저녁에 이제 이 강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5분, 30분 단위로 이제 영상을 쪼개가지고 업로드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링크를 이제 걸어 놓았는데 유튜브에는 이제 풀 영상을 이제 링크를 걸어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뭐 이 수업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수업을 통해서 이제 비대면 강의를 해보면 알겠지만 LMS 서버가 그렇게 이렇게 상황이 뭐 좋지 않아요. 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강의 영상을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가장 편한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수강을 하고 과제를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 강의가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금 4월 19일까지 더 확장이 되었죠. 그래서 최소 4월 달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강의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뭐 직접 만나서 강의는 진행을 못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좋은 환경, 좋은 상황에서 이 비대면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강의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